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하면서 오늘도 양증시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2,400선을 겨우겨우 지키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8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2,250억을 매도했는데요. 마찬가지 양매도로 오늘 코스닥도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속 밑으로 코스피 지수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저점을 낮춰가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표가 전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00억 매도하면서 23일, 26일에 잠깐 들어왔던 매수 물량을 그대로 이탈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 연기금 투자자는 조금 매수했지만 크게 지수를 떠받치면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 날이었죠. 배당 기준일에 급격하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나갈 수 있는 모양새였는데요. 그게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 좀 이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65포인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지금 높이지 못한 채로 낮춰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전저점을 지지하지 못한 채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떨어졌던 그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이라면 코스닥은 계속 지금 좋지 않을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금융 투자가 들어왔던 물량을 그대로 뱉어냈고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지금 매수 없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지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제외에 사실 분위기 괜찮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고점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니케이는 1.8%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지수가 강한 모습이었고 상해종합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환율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7.85 올라서 1477원까지 환율이 올라갔고요. 1486원까지 오늘 고점을 찍고 환율이 조금 깔아앉았지만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한번 이제 고점을 뚫고부터는 꾸준히 지금 높아지는 분위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느껴왔던 그런 분위기보다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1,300원에서부터 1,500원 근처까지 거의 200원의 이 차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소식을 하나 보면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 대행이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총리까지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권한을 받았는데 또 한 번 이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 불확실하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원화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강세도 분명히 이제 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지금 중국의 위안화도 최근에 이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도 지금 최근에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 단순히 달러의 강세만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엔화, 유로 이렇게 위안화
다 비교를 해보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아주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된 게 아니라 사실 뭐 브라질이라든지 일본, 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유로 국가들 모두 다 달러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국가는 지금 사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국가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외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그 환율에 대한 증가 속도도 중요하고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곧 1월 달에 발표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를 주시를 해보면 분명히 이번 고환율을 방어함으로써 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1월에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 내년 초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졌을 때 계속 이제 달러를 방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지금 잡히지 않는다면 외환은 외환대로 다 써버리고 이제 계속 이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가치가 저렇게 떨어짐으로써 코스피가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코스피가 지금 매도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를 받게 되고요. 그 원화를 미국이라든지 해외로 빼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환전에는 이 환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를 지금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싶어 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면 향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환차익을 더 손실을 보기 전에 빠져나가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대규모 이탈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배당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초부터 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증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유입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지금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도 결국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한국에 대한 경기가 결국에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 경기가 계속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비교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일본의 엔화와 달러에 대한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5년치를 보았을 때 엔화도 우리 원화 만만치 않게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절하가 되어 있거든요. 엔화가 지금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일본의 니케이 지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월봉을 보시면 니케이는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던 부분을 다 말아 올리고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점을 향해서 니케이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4만 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봉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고점을 찍고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N자로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못해서 우리나라의 뭐 일부 이 인사들이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보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내수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의 87%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돈이 풀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들에 대한 혜택을 주더라도 그게 사실은 시장에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자가 한 달에 1년에 이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자가 조금 깎인다고 한들 그 남은 이자로 제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한다든지 옷을 사 입는다든지 그렇게 할까요? 결국에는 원금을 더 빨리 갚기 위해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봤자 결국에는 이 이자에 대한 혜택으로 원금 상환에 다 쓰일 거고요. 지금 이 은행이 바라는 그런 이제 정부가 바라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자의 혜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일부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빚 완화는 기회는 주었지만 결국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평가절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계속 그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발 리스크를 더 이제 가중시키는 것이고, 그 한 방에 이제 위기를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식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둘 다 움직였을 때 좋지 않은 방향이고요. 그렇다고 동결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계속 이제 이 상황이 느려질 뿐 어려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저런 큰 정치 이벤트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게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평가절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쯤에서는 시장의 이 자금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내수 시장으로, 그죠? 실제로 이제 실물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부가 그 자금의 흐름을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만사가 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이 시장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6%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중간에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 이 움직임에서 미국의 채권 가격을 방어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도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 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지만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부채가 많이 풀려 있고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계속 원화의 가치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일본도 똑같을 텐데 왜 니케이는 반등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생각보다 경기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죠. 그래서 달러는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를 좀 늦추긴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금리 올리고 미국의 FOMC가 금리를 내리는 방향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이 상충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에 대한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외환 입장에서는 엔 달러의 고점이 지금 이제 160원 정도, 160엔 정도죠. 여기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일본 이 엔화에 베팅을 해서 엔화의 강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기점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원화는 지금 고점이 뚫린 상황이고요. 저렇게 엔화처럼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구간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좋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는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증시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제가 이 초부터 이런 관점으로 계속 좀 비판을 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원화가 올라가는, 그죠? 달러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원화 가치가 지금 평가절하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지금 리스크 속에 있고
이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단기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입장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도 시장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하락해서 1.3% 하락했고요. 17,6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하락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상승 출발해서 결국에는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 조금 20원 올랐지만 크게 지금 이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증시 전체가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여기는 이제 저점 받치면서 잘 지지를 해준 그 구간을 오늘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지지 라인을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꺾인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지수가 밀리면 같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이 차트 소식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급락 이후에 지지 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그 지지 라인을 크게 버티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이고, 거래량이 계속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건강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단 조금 잠깐 올라간 게 지금 다시 이렇게 금방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도 240원 떨어져서 이틀 동안 지금 올랐던 거 그대로 이틀 동안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움직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밀리면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특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이제 BHI가 5.5% 반등하면서 좀 좋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관련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BHI가 최근에 이제 많은 수주량을 보이면서 바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혼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이 올해 마지막 장인데요. 폐장일에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당장 이제 환율을 보았을 때는 월요일도 사실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엄청난 이 호재, 그죠? 단독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주가를 이 단독으로 올릴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한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고 그것을 좀 계속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26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31만 주 매도하면서 금융 투자 16만 주 매도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15만 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매수를 이제 끝내고 연기금 투자자 이틀 정도 매도했고요. 금융 투자도 단기 차익 물량 뱉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들어온 게 꽤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매도세가 이제 장기화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새해 그죠? 1월 달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 내년에도 전망이 밝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코스피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행보겠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목에도 대문짝만하게 썼듯이 결국에는 미국과의 이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 원자력 테마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국내 시장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마찬가지로 크게 이슈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대차 잔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 상위 종목에 위치했고요. 17만 주 정도 늘어서 1,300만 주 정도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거래원도 오늘 특별한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25만 주 매도해서 29만 주 실제로 매도 잡혔고요. 이틀 정도 매도해서 23.87%. 그래서 보유량은 23에서 24%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수 매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상승을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을 위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언제든지 한번 내려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가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상승과 함께 코스피의 그런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 해외 시장의 확대를 누릴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을 연말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좋은 상황이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좀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다행히도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했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또 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는 저기 미국 나스닥에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의 코스피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가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원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투자 매력도는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SMR 파운드리 강자로 굳히기 두산 에너빌리티 빅3 미국과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테라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수주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400억대 SMR 기자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업체들로부터 기자재 공급을 잇따라 지금 따내는 모습이고요. SMR 파운드리로서의 역할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운용 중인 SMR 상부에 들어가는 원자로 압력 용기 기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2027년 11월까지 특수 합금 소재 등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300억에서 400억 수준이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기자재 발주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모든 모듈을 거의 다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자로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천억에 달하는 이제 수주권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찌감치 이제 이 아이다 호주에 들어갈 것을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발주를 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리 제작된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추가로 지금 발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차원 공장을 증축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SMR 6기 분량의 단조품, 증기 발생기, 연료봉을 담는 튜브 등을 또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SMR에 지금 확실히 이제 힘을 많이 싣는 모습이고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발주되었기 때문에 엑스에너지의 기자재도 수주를 한다면 이제 점점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주를 했는데도 왜 주가가 안 움직이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확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의 확답을 들어야만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워런트 상환을 완료를 했고요. 현금 3,300억을 또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좀 이제 재무에 대한 그런 압박을 좀 벗어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에서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말고도 이제 이런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수혜를 볼 거라고 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로와 파일론 원자로가 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원자력
R&D와 그다음에 수출 그리고 국내 시장, 그래서 미국의 시장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미국의 공식적인 한국의 그런 원자력 러브콜이 트럼프 입에서 한번 나오면 정말 더없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나온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이 모든 시장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뭐 좋은 상황에서 그 소식이 나왔다면 뭐 솔직히 3만 원 이상까지도 단기간에 더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소식이 나온다면 2만 원대를 이제 회복하는 정도로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사실 미국도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부채가 한 번이라도 잘못되는 순간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가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에너지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제 핵 비확산 협력 센터와 원전 수출 지원 협력을 이렇게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산하 국제 핵 비확산 협력센터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고요. 이 협약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게 이제 핵 안보 분야에서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공급망 강화 등 원전 수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및 공급망 설립에 협력을 한다.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 미국과의 SMR 제조 협력과 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련의 이제 미국의 협력 이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문서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좋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 SMR 제조 기업들이 국내 이 상황과는 좀 별개로 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2025년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떠한 움직임으로 갈지, 시장의 리스크대로 갈지, 아니면 시장 리스크 속에서 반전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월요일만 남기고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금 12월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시장 리스크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시장이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도 그런 리스크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FOMC 자체가 지금 시장 금리를 다룰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좀 저는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채권 발행이 계속 강제되고 있다면 그 또한 이제 시장이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에 또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개인적으로 2024년 시작보다 좀 많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테마들이 우리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결실을 한번 맺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초에 이제 미국의 협력과 그 다음에 3월에 있을 체코 원전 본계약까지 좀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이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